안녕하세요. 인간 탐색의 여정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으로 크로스오버 1 인간의 탐색 첫 번째 주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강의는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탐색의 중요성을 첨단 과학기술과의 연관성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주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이 크로스오버 교과목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흥미를 좀 이렇게 북돋우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 강의는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왜 지금 인간이 문제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문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 탐색 그 여정의 출발점에 서서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이 인간의 탐색을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이걸 어떻게 새롭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왜 지금 인간이 문제인가 이 부분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은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의 출처는 근대 과학기술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요.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였던 조엘 가로가 급진적인 진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시문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기술은 바깥 세계를 겨냥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꾸고자 했던 것이다. 불의 사용이나 옷의 발명에서 보듯 우리는 먼저 외부의 요소로부터 몸을 보호할 방법을 찾았다. 농업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는 식량 생산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시를 지어서 안전을 도모했다. 전화와 비행기가 거리의 그 벽을 무너뜨렸다. 항생제가 치명적 미생물의 공격을 저지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바로 우리 자신의 내부로 돌리는 전면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새로운 미개척지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근대 과학기술은 철저하게 외부 세계의 정복을 꿈꿨다고 한다면 현대의 과학기술은 그 외부 세계로 맞춰졌던 그 방향 자체가 다시 인간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현대의 과학기술은 철저하게 인간 자신의 내부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했던 조엘 가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조엘 가로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미개척지는 인간 자신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첨단 과학기술은 다 인간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기술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생명공학 기술, 정보과학 기술, 인지과학, 그리고 로봇공학, 이런 어떤 이머징 테크놀로지, 신생 기술들의 핵심 목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숙명처럼 던져졌던 인간 조건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에 있다라고 보고 있겠죠. 여기서 이 인간 조건은 인간 본성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의 대표적인 조건은 어떻게 보면 인간은 태어나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인간의 삶과 죽음은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데 현대 과학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이라는 것도 조작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고요. 죽음이라는 것들도 철저하게 통제의 대상으로 오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컨트롤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인간 조건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에 얘기했죠. 어쨌든 지금의 현대 과학기술, 보통 신생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신생기술의 핵심 목표는 지금의 현행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더 나은 인간인 기술적 인간, 호모 테크니쿠스를 꿈꾸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인간 조건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를 이렇게 가장 좀 불안하게 하고 또 우려스럽게 하는 것은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와 인간의 도덕성의 진전 속도를 비교해 봤었을 때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훨씬 더 이제 빠르다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인간의 가치와 인간다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탐색을 보여줬던 여러 철학자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막스 쉘러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막스 쉘러가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간에 대해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알려진 적은 없었다. 또한 오늘날처럼 인간에 대한 지식이 강력하게 그리고 매혹적으로 제시된 때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인간에 대해 무지한 때도 없었고 오늘날처럼 인간이 문제거리가 된 적도 없었다. 20세기 초중반을 살았던, 그래서 현란한 과학기술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철학자이지만 오히려 지금의 현대사회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는 학자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통찰력 있는 접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에 대한 지식의 풍요를 구가하고 있는 것 외형적으로 보면 인간에 대한 지식의 풍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의 궁핍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풍요스러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참된 지식은 굉장히 빈곤하다. 이런 어떤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 막스 셀러라는 철학자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펼쳐나갈 미래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고, 단순히 불안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간다움과 인간가치를 왜 살펴봐야 하는지 그 이유도 바로 이 언급에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막스 쉘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첨단 과학기술을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간은 기술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가? 인간은 기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 과연 인간이 기술을 만드는 것일까? 기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일까? 테크놀로지의 압도적인 영향력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인간 이해의 불충분성의 공백,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어떻게 메울 것인가? 과연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인간 이해의 불충분성의 공백을 한번 인문학에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이제 인문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우리가 이제 크로스오버 교과목이 인간의 탐색, 크로스오버 1, 인간의 탐색 이렇게 돼 있고 영문 명칭은 크로스오버 1, 휴머니티즈, 인문학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제 인문학이 어떤 학문인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크게 본다면은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입니다. 일단 그 인문이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는 스투디아 후마니타스라는 말이고 한자로 보면 이제 인간이 그린 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자연과 구분되게 인간의 어떤 일종의 인위적인 노력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문자도 마찬가지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뭔가 열심히 인위적으로 뭔가 했던 자치겠죠. 이 문학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의 흔적이 바로 이런 학문적인 결과로 이렇게 축적된 것입니다. 사실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많은 첨단 학문들도 다 인간을 위해서 있는 학문인데요. 특별히 인문학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대표적인 인문학 보면은 문학, 사학, 역사학, 철학을 꼽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사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인문학의 대표적인 학문을 문사철이다라고 보는데요. 한번 그렇다면 왜 인간에 대한 학문인지 인문학이 이걸 한번 문학과 역사와 철학의 예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문학의 대표적인 고전을 우리가 꼽자면 우리가 보통 최초의 대표적인 서사 문학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뽑고요. 그 다음에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상 이렇게 이 두 개를 뽑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이 책은 사실은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나는 누구인가 과연,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른 얘기하면 출향과 귀향의 서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 자기 유래, 자기 기원에 대한 일종의 탐사 보도입니다. 탐사 문학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말 근원적으로 탐구하는 문학이 바로 이 오디세이아의 문학이죠.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도 사실은 주인공 오이디푸스 왕이 당시 다스리던 테바이라는 도시국가에 큰 재앙이 불죠. 도대체 이 재앙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하지만 결국 이 재앙의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점점 오이디푸스 왕 자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뀌면서 이 소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이디푸스 왕의 절규로 끝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면서 이제 이 비극이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이 책 자체도 비극적인 운명에서도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탐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비극 장르죠. 그래서 한마디로 본다면 문학은 냉혹한 삶의 현실로부터 보다 인간적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학문이 바로 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인간적인 삶, 이것이 이제 핵심이겠죠.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독일의 철학자인 비렐름 딜타이가 인간이 무엇인지는 오직 역사만이 말해줄 수 있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은 인간의 삶을 통시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인간이 나아갈 미래의 좌표를 제시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예지력이 있는 미래학자나 아주 통찰력이 있는 그런 CEO들 보면은 오히려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로마 제국 쇠망사 같은 역사의 고전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해안을 어떻게 보면은 과거를 통해서 이제 확보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역사학이 주는 귀한 어떤 교훈이게 되겠죠. 인간의 삶을 통치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정표가 되는 학문이 바로 역사학이라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철학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 인간을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이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건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아주 무지한 상태인 동물은 이런 질문 던지지 않을 거고요. 전지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지식의 소유자인 신도 이런 질문 던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 많은, 그러나 지식에 대한 탐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인간에게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가능한 지식의 범위를 보는 이 질문은 완벽한 지식을 소유한 신이나 무지의 동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한한 인간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고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상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는 그런 질문이죠. 이것도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 같은 보통 인간은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양심과 욕망이 완벽하게 일치한 성인군자는 이런 질문 던지지 않겠죠. 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는데 그게 결국은 딱 법도에 일치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러니까 양심과 욕망이 일치되는 행동을 하는 성인군자나 아예 어떤 그런 선한 그런 선의지를 갖춘
그런 존재인 신에게는 이런 질문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분히 인간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희망이라는 단어가 부상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실 세계 안에 절망이 가로놓여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끊임없이 희망을 노래한다라는 것은 인간 세상은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분히 인간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지식의 차원의 문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행위와 도덕의 문제,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종교적 차원의 또 오는 어떤 이런 희망이라는 어떤 질문 자체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질문이고, 그래서 칸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것을 압축시킬 수 있다. 결국은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학문으로서 인간 자신에 대한 참다운 알을 추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문학, 역사, 철학의 예를 들었는데 왜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인지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문학은 레디컬 사이언스입니다. 여러분들, 레디컬이라는 영어 단어는 보통 급진적인, 혁명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원래 이것은 라틴어 라딕스에서 나왔습니다. 라딕스는 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레디컬 사이언스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인문학은 뿌리가 되는 학문이다. 또 뿌리가 되면서도 근본적이면서도 굉장히 아주 혁신적인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 그림 하나를 달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명칭이 5개가 나오죠.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으로 번역이 되고, 피직스, 자연학, 물리학이고요. 메디신, 의학, 미케닉스, 역학, 모럴 사이언스, 도덕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철학은 나무에 비유할 때 그것의 뿌리는 형이상학이요, 줄기는 자연학, 물리학이며 가지들은 의학과 역학과 도덕학과 같은 학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보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 이 철학자가 1644년에 철학의 원리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 책의 목차를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1챕터 인간 인식의 원리들에 대하여, 2챕터 물질적인 것의 원리들에 대하여, 3장 가시세계에 대하여, 4장 지구에 관하여. 여러분, 목차 구성만 보더라도 이게 철학인가? 이런 생각 들죠? 당시 17세기, 그러니까 1644년이니까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서양에서는 철학은 지금의 어떤 인문학의 한 분과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모든 학문을 다 통칭하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학문과 동일한 학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철학은 나무에 비유할 때 보면은 결국은 이 나무 통째가 다 철학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학문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굉장히 분화된 학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있는 학문. 이거를 그냥 보통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비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학문의 근간, 뿌리 근자에 줄기 간자 하면 학문의 근간이 되는 학문은 메타피직스. 이때 메타피직스는 여러분들 좀 어렵겠습니다만 메타라는 그리스 접두사는 뭔가를 이렇게 추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많은 어떤 학자들은 이 자연세계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을 물리학이라고 본다면 이 자연세계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인간의 경험을 벗어난 초경험적인 리얼리티가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것이 신적인 존재이든 어떤 존재이든 간에. 그러니까 자연을 움직이는 초경험적인 리얼리티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색하는 학문을 피직스를 넘어섰다라는 측면에서 메타피직스거든요.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좀 어렵게 형이상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전통적인 철학의 굉장히 영역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학문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학문은 형이상학, 철학과 물리학이다. 그리고 이 학문의 근간을 통해서 가지가 번창하는데
그게 의학이고 역학이고 도덕학이다. 근데 이때의 의학은 뭐 지금의 의학, 그러니까 인간의 건강을 도모하는 학문, 역학을 통해서 인간 삶의 편의를 도모하는 학문, 모럴 사이언스, 지금의 인문사회학을 의미하는데 덕스러움을 도모하는 학문. 그러니까 인간의 건강, 인간의 편의, 인간의 덕스러움, 이것이 결국은 다 학문의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시절만 하더라도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철저하게 신의 은총이 필요한데, 이제 근대 시기에게만 와도 인간이 행복하려면 신의 은총 필요 없이도 인간이 열심히 잘 지식을 구현하면, 그리고 그 지식을 구현하기 위한 인간의 이성 능력을 잘 개발하게 된다면 편리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덕스럽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행복 자체가 지식에 달려 있다라는 근대인들의 행복관이 바로 여기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비유를 설명한 것은 인문학, 그 중에서 이 철학은 정말 뿌리가 되는 학문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지만 결국은 인문학은 뿌리가 되는 학문이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양 근대 초반만 하더라도 철학은 학문 전체를 의미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뉴턴의 박사학위 논문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뉴턴은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고전 물리학을 창시한 사람이자 동시에 철학의 한 부분이었던 자연을 다루는 철학을, 자연에 대한 학문을 본격적인 물리학으로 이렇게 성립시킨 학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의 분화 과정으로 본다면 결국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 뉴턴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본격적인 자연과학, 물리학을 출범시킨 그런 학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인문학은 뿌리가 되는 학문이고 동시에 혁신을 이제 도모하는 학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제 혁신이라는 말을 이제 굉장히 많이들 이제 듣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규정하면 이런 것 같아요. 창의성과 혁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정말 새로운 생각을 도모하는 것이 창의적인 사고라고 한다면,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성과 혁신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은 혁신적인 학문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문학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사고를 진작시키는 학문과 동시에 뭔가 그거를 삶에 추진시킬 수 있는 어떤 추진력을 도모하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인문학은 혁신을 도모하는 학문의 예로서 첫 번째로 소크라틱 메소드, 소크라테스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죠. 대표적인 혁신가입니다. 철학자이고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상식에 불과한 것이고, 상식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식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유용하지만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지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소크라테스 시절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상식을 지식으로 착각하고 사는데, 당신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상식이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 공부의 출발점을 제시했던 것이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은 두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알았던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보여주는 부정적인 측면과, 이제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보여주는 어떤 출발점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방법론.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법론과 긍정적인 방법론이 같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해보고 도전해보는 자세가 학문의 자세에서 필요한데, 이걸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연결됩니다. 아까 이제 데카르트 얘기했잖아요. 1644년에 이제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의 대표적인 학문 정신이 방법론적인 회의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의심해 보죠.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한 수학적인 진리도 의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악마가 우리가 2 더하기 2가 원래는 3인데 2 더하기 2는 4라고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되게 황당할 거지만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확실한 학문의 토대를 발견할 때까지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해 보자. 이런 청년의 탐구 정신이 바로 이 데카르트의 방법론적인 회의에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이라는 책에 보면 일종의 이 사람의 철학 기행문이거든요. 이 사람이 청년 시절부터 끊임없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방황을 하고 얼마나 제대로 된 어떤 학문의 자세를 갖췄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 방법론적인 회의가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사실은 이제 경제학자 슌페터의 용어이긴 한데요. 니체의 철학 정신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제가 인간의 탐색 후반부에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삶은 주어진 가치대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다. 진짜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를 완벽하게 무화시키고 폐기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의미를 만들어가는 항해 과정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의미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그 노예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고 독립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를 파괴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괴와 창조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새로움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새로움이라는 것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짜 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혁신과 창의가 같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나 데카르트, 니체는 창조적인 철학자인 동시에 혁신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문학은 뿌리가 되는 학문이고 또 혁신적인 학문이다라는 것을 철학의 예를 들어봤는데요.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 인문학은 뿌리가 되는 학문이고 그리고 창의성과 혁신을 도모하는 학문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정적인 결론으로 인문학은 창의성을 주도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인간의 탐색, 그 여정의 출발점에 서서인데요. MIT 컴퓨터공학과 교수였던 마이클 더 투조스가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라는 저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00년 전 기술과 휴머니즘을 떼어놓았을 때, 이걸 뭐 다른 의미로 본다면 과학과 인문학을 분리시켰을 때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제는 이 둘을 함께 제자리에 되돌려 놓을 때다. 우리의 크로스오버 교과목의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공계의 학문과 인문학적인 학문이 별개의 학문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색해야 된다. 그래야만 테크놀로지도 제대로 발전할 수 있고 인문학도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문학과 테크놀로지는 늘 교차해야 되고 공존해야 되고 함께 모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크로스오버 인간의 탐색을 배울 때도 이 마이클 더 투조스의 말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같이 연관되는 건데요. 우리가 요번에 다룰 것이 총 6개 주제죠. 윤리적 인간, 정치적 인간, 요거는 이제 전반부에 다룰 것이고요. 기술적 인간, 역사적 인간, 감정적 인간, 창조하는 인간, 요건 이제 후반부에 다룰 텐데, 이런 인간들을 그냥 평면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투명한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이런 전통적인 인간의 물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첨단 과학기술과의 연관성 아래서 한번 이런 전통적인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렇게 한번 흥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시건대 교수인 그 리처드 니스벨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유능한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5개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도 요 5개 요소를 이번 크로스오버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총 5C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통 뭐 주도, 컨트롤이라는 단어는 주도, 그 다음에 이제 통제, 조절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제가 이제 주도라고 이제 번역한 이유는 철저하게 이 크로스오버 인간의 탐색 수업은 배움이라는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은 여러분이고 저는 그냥 스텝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해가는 그런 수업을 늘 이제 염두에 두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 수업에서는 제가 주도하는 수업이지만 이제 곧 이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저가 주도해가는 수업도 늘 보면 5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주도해가는, 어쨌든 이 크로스오버의 주역은 여러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수업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도전으로 번역되는 챌린지죠. 저는 적절한 난이도의 수업과 과제로 여러분들의 도전 의식을 끊임없이 불어넣을 생각입니다. 연결됩니다. 컨피던스, 자신감, 확신으로 번역되죠. 여러분들이 도전한 과제나 어떤 이런 그 주제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야, 이거 나 잘 들었는데, 그래,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실한 내 입장을 정립해서 이런 어떤 확신이나 자신감을 드는 그런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호기심으로 번역되는 큐리오시티죠. 이 수업 자체가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수업을 듣다가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도 던져보고 호기심이 더 생기고 이 주제를 통해서 난 뭔가 좀 더 뭔가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수업을 한번 지향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텍스트라는 맥락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 수업 자체가 단순히 이 교실 안에서만 통용되는 수업이 아니라 교실 바깥의 일상적인 삶과 연결되는 그런 어떤 맥락화되는 수업을 한번 지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 자체가 교실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실 바깥에, 교정 바깥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맥락화된 수업을 한번 지향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탐색 수업이 아까 마이클 더 투조스의 어떤 그런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어떤 그런 연결, 그 다음에 이런 OC,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수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필수적입니다. 저 역시 이번 수업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최고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수업을 위한 여정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잘 동참해서 정말 좋은 성과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간 탐색의 여정을 시작하며라는 주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